뉴욕 증시는 꺾였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강한 반등이 계속 있었고요. 또 비농업 고용 수정치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피로감이 누적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혼조세 보이면서 강보합권에 머물렀었기 때문에 그 낙폭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주 고용지표 발표와 또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을 앞두고 잠깐은 숨고르기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 미국과의 커플링 현상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우리 증시죠. 어제는 미국 증시의 연이은 강세로 다시 회복 랠리 모멘텀을 이어가나 싶었지만요. 미국 증시의 방향성이 꺾였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증시 이 흐름을 어떻게 받아갈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증시 상황 함께 보시죠. 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어제 장 초반 강세로 2,700선까지 올라가다가 다소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면서 아쉽게도 2,700포인트를 목전에 두고 마감을 했었는데요. 더 떨어지면서 2,689포인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2,690포인트를 계속해서 조금은 안착했으면 좋겠는 마음이었지만 오늘 흐름 어떻게 이어질지 계속해서 봐야겠습니다. 코스닥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778포인트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매매 동향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는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연이어서 나타났었는데요. 오늘은 그 반대 포지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인이 312억 원, 기관이 782억 원 양매도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이 반대로 1,216억 원을 사고 있지만요. 외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좀 쏟아져 가면서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와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인이 2,014억 원을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 역시도 329억 원 팔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이 2,425억 원 홀로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시총 상위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1위부터 5위까지 함께 짚어보시죠. 엔비디아가 어제 2% 낙폭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모두 좀 파란불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 거의 4% 가까운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78,1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 192,200원 보여주면서 8만전자 그리고 20만닉스 아직은 좀 다시 올라가기 어려울까 하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크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6%의 등락률을 보여주면서 상승폭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2만 원 뛴 34만 9,500원에 현재 매매가가 집계되고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BMS 특허를 가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큰 탄력을 받은 모습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2% 올라가면서 LG엔솔과 함께 오름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92만 5천 원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떨어집니다. 1.76% 정도 내려앉으면서 4,500원이 빠졌는데요. 배터리 관리 시스템인 BMS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가 조금 각광을 받으면서 반도체주와 약간은 키 맞추기 랠리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쏠렸지만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자동차주의 모습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아차 보면 현대차와 함께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1%까지는 떨어지지 않았지만요. 그래도 10만 2,600원으로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KB금융과 신한지주 모두 파란불을 켰는데요. 최근에 자사주를 좀 불태우면서 이런 화끈한 이슈 보여주면서 금융주만큼은 시장이 안 좋을 때도 빨간불을 켜는 그런 흐름이 좀 보여졌는데 오늘은 KB금융이 거의 2.45% 정도 떨어지면서 아쉬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87,600원, 58,200원 정도 각각 집계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도 삼성전자랑 나란히 떨어지고 있고 셀트리온은 한 0.51% 올라가면서 197,200원에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종목 소식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랑 에코프로 어제까지 연이어서 하락세 나타났었는데 오늘은 좀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에코프로 4% 가까이 올라오면서 현재 17만 8,200원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역시도 2,200원 뛰면서 87,400원의 거래가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테오제는 2.5% 정도 빠졌습니다. 7,500원 내려앉으면서 29만 3,000원에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미국 특허 등록 결정으로 좀 장 초반에 아주 큰 강세 보여주다가 오후 들어 그 상승분을 좀 반납을 하면서 아쉬운 흐름 보여줬는데 오늘은 그 약세가 이어지면서 오히려 파란불로 좀 방향성이 바뀐 그런 모습입니다.
HLB의 낙폭이 아주 눈에 띕니다. 거의 10%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요. 장중 이러한 급락세가 왜 일어난 건지 한번 보니까요. 아무래도 유한양행의 소식이 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한양행의 폐암 치료제인 렉나자가 어제 국산 항암제 최초로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는 희소식이 알려졌죠. 유한양행 입장에서는 아주 훈훈한 소식이라 급등을 했지만요. 반대로 HLB는 간암 신약 이슈를 좀 앞두고 급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엔캠 떨어집니다. 1.4% 떨어지면서 매매가가 21만 1,5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함께 보시죠. 먼저 휴젤 보겠습니다. 어느덧 이제 제일 위에 있는 6위 종목이라는 게 익숙해진 모습인데요. 28만 8,500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까지만 해도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와서 하락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다시 한번 빨간불 켜주면서 연이은 강세 흐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삼천당제약 2.6% 빠졌습니다. 14만 8천원 매매가 나오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도 떨어지면서 바이오주의 좀 부진한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29% 떨어지면서 9만 1,500원의 매매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는 최근에 파란불이 몇 번 켜졌었는데요. 그래도 오랜만에 빨간불 켜주면서 700원 뛰었습니다. 5만 700원 매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노공업은 20만 3천원으로 0.98% 정도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특징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인데요. 롯데이노베이트입니다. 아무래도 전기차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좀 불거지는 요즘이죠. 그러한 분위기 속에 굉장한 수혜를 입어간 종목이기도 한데요. 지난주 전기차 화재 예방형 완속 충전기 시험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하기도 했었습니다. 꾸준히 상승세 키워나가더니 오늘은 또 중국 업체와 손잡고 주차 로봇 사업에 진출을 좀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렸는데요. 전기차 안정성 이슈에 또 로봇 사업 공약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주가에 훈풍이 불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5.4% 올라오면서 28,100원의 거래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HDC 현대산업개발인데요. 증권가 호평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25,800원에 현재 매매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HD 현대산업개발은 데이터앤리서치가 분석한 결과 사회공헌 활동과 관련한 게시물 수가 조사했던 건설사 대상 중에 1위를 차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복절에는 독립유공자를 돕기 위한 물품 기부를 좀 진행하는 등 굉장한 훈훈한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기업인데요. 연이은 기관의 매수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본격적으로 런치박스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런치토크에서도 재미있는 소식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런치토크에서는 잭슨홀 미팅이 뭐길래? 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 다뤄볼 텐데요. 다음 달 FOMC 회의를 앞두고 시장은 이번 주에 있을 FOMC 회의록 공개와 또 잭슨홀 미팅에서의 파월 의장 발언에 집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고용과 경기 침체 불안감 속에서 잭슨홀 미팅 이후 금리 인하의 향방을 보다 확실히 다져보고 가고 싶다라는 포지션인 건데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원달러 환율도 꾸준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1,330원대 초반까지 내려오면서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환율은 떨어지고 금리 인하 기대감은 점점 커지는 상황 속에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한번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불만나는 리포트 3가지 소식 준비해봤는데요. 삼성 SDI와 넷마블, 교촌 F&B 소식 3가지 다뤄보겠습니다. 배터리 실명제 관련해서 계속 화두에 올랐었죠. 삼성 SDI의 투자 포인트 함께 짚어보고요. 요즘 두드러지는 성과를 보여주는 게임주입니다. 어제 기막힌 투자 한 끼에서도 다뤄봤었는데요. 오늘은 넷마블 종목 이슈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촌 F&B에서는요. 99억 원의 2분기 영업 적자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할지 함께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막힌 투자 한 끼 시간에서도 오늘 3가지 아이템이 있는데요. 2차 전지, 금융, 코로나 이렇게 3가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의 최근 전기차 화재 이슈가 있었고요. 앞으로의 2차 전지 어떤 식으로 좀 돌파구를 찾아야 하나, 캐즘은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자세한 얘기 다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금융주의 연이은 강세가 계속해서 눈에 띄기도 했는데 이렇게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 금융주의 흐름 어떻게 보면 좋을지도 함께 짚어보시죠. 또 코로나19 그리고 엠폭스 문제로 계속해서 전염병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 관련 종목들 함께 짚어보시죠.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런치박스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비도 추적 오고 시장도 재미없고 그렇죠? 오늘 시장 왜 떨어지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시황에서? 왜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뉴욕 증시와의 커플링 뭐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커플링 좀 그만합시다. 안 좋은 건 다 커플링 해가지고 일본 떨어지면 떨어져, 미국 떨어지면 떨어져. 어쨌든 오늘 바이오 쪽에서는 좋은 소식도 있는데 힘을 제대로 좀 못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주식 얘기할 때도 여러 가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전략을 좀 짜보도록 하고요. 변수 앞두고 조금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변수는 바로 런치토크에서 다뤄볼 잭슨홀 미팅인데요. 잭슨홀 미팅 알아요? 네, 오, 공부했어요?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자세하게 공부를 못해서 오늘 자세하게 들어볼 예정입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자, 잭슨홀 미팅이 항상 그냥 지나갈 거다라고 생각할 때 뒤통수를 세게 때려서 증시가 하락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예의주시해서 봐야 됩니다. 근데 일단 잭슨홀 미팅이 뭔지 그리고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부터 알아봐야 될 텐데요. 런치토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잭슨홀 미팅이 뭐길래로 잡아봤습니다. 이 잭슨홀 미팅. 경제 정책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의견도 나누고요. 그리고 어떤 연설도 합니다. 요게 우리 시간으로 이제 목요일, 금요일 요때 이제 중요한 윤곽들이 나올 것 같은데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그리고 KR리서치 대표 김대준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잭슨홀 미팅 일단은 두 분께 돈쌤님한테 먼저 여쭤본다면 잭슨홀 미팅 중요합니까? 원래는 안 중요했죠. 원래 안 중요했는데 뭐 딱히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었고요. 뭐 부정적인 것도 없었는데 우리한테 이제 잭슨홀이 이제 유명해진 것은 22년도의 일 때문인 거죠. 그때 7월쯤에는 이제 연준이 이제 금리를 그만 올릴 것이다. 라는 이제 소위 말하는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 8월 달에 잭슨홀에서 파월이 미리 준비한 연설문을 찢어버리고 즉석으로 그냥 짧게 그리고 거의 이제 사형 선고를 때렸죠. 경제적 고통이 따를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그때 보내면서 시장이 급락을 했고 그게 연말까지 계속 급락이 이어졌다 보니까 그때 이후로 잭슨홀이라고 하면 약간 그 트라우마 같은 것도 없잖아 생긴 것 같은데 원래 잭슨홀이라는 거는 전 세계 중앙은행장들이 모여가지고 앞으로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이제 덕담도 나누고 하는 약간 학회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경치 좋은데 모여가지고 이제 식사도 하고 얘기도 하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예전에는 저희 같은 사람이 이런 거 열리니까 한번 관심 가져주세요 이런 거였지. 네. 근데 지금은 반대가 돼서 잭슨홀이 열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22년 이후로 좀 그렇게 됐는데 올해는 일단 파월이 중요하니까. 파월이 무슨 주제로 연설을 하는지를 봤더니 경제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네. 그러면 그냥 경제 전망을 좋게 보면 경제는 좋지만 그만큼 금리 인하 속도는 좀 줄어들 것이고 경제를 좀 나쁘게 본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 속도는 좀 빨라질 것인데 리세션도 빨리 다가올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시장한테 좀 맡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망을 어떻게 하는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크게 보면 시장에 그렇게 부정적인 이벤트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네. 원래는 학회 같은 그런 이벤트였는데 그렇죠. 네. 경제정책 기조의 큰 틀을 좀 정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그렇죠.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그렇죠. 중요도가 좀 올라갔다. 알겠습니다. 그럼 김대준 대표님한테 네.
이번 잭슨홀 미팅은 어떤 주제로 진행이 되고 이 전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습니까? 뭐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시면서 네. 지난 2018년도에서부터 잭슨홀 미팅에서 나왔던 주제들과 뭐 간단한 요약된 발언들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렵습니다. 뭐 변경 중인 시장 구조와 통화 정책의 미래. 이거 뭐, 머리 아프네요. 머리 아프죠. 그리고 네. 답도 없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최근 내에서 흐름에서의 내용들을 보게 되도 주로 경제 정책의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는 내용이고요. 제가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제가 회사 생활할 때 네. 딱 요맘때 워크숍을 가거든요. 워크샵. 회사 직원들이 이제 뭐 펜션 잡아서 워크숍을 가는데 네. 워크숍 그 행선지에 도착하면 주로 이제 회사 발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표이사님의 말씀이 있고 직원들 팀장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논의를 합니다. 훈화 말씀 같은 거네요. 그렇죠. 앞으로 잘해보자. 뭐 해보자. 그리고 바로 끝나자마자 고국으로 가죠. 그래요? 이 잭슨홀 미팅도 네. 연준 의원 파월 의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세계 그 은행 그 담당자들이 그렇죠. 모여서 여기가 굉장히 휴양지라고 그래요. 전 가보진 않았는데 뭐 리조트 내에 있는 휴양지고 골프도 치고 얘기도 하고 또 바베큐도 하고 뭐 네. 이런 등등등등 얘기들을 하면서 담소를 나눈 휴가지에서 휴양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거든요. 우리가 통상 놀러 가서는 일 얘기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안 되죠. 좀 전에 22년도 8월에 잭슨홀 미팅에서 시장에 충격적인 발언이 있었던 이유는 그때 당시에 시장 분위기가 연동되어진 흐름에서 발생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때 당시 어느 정도 충격이었냐면 종합주가지수 측면에서 판단해 보게 되면 우리 종합주가지수 2,400포인트 수준에서요. 2,150 수준까지 뭐 시차를 두고 하락을 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주가 하락을 했어요. 물론 이때가 마닥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때는 그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반응을 크게 했냐면 이때 이제 CPI가 7월에 9.1%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와 물가 수준 너무 높다라고들 다들 생각을 했던 건데 8월 들어서 잭슨홀 미팅은 8월 말에 있었거든요. 8월 초에 CPI 발표됐던 데이터가 8.5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도해도 되는 거 아닌가 시장에서는 야 물가 꺾인 거 아닌가라고 시장에서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금리 인상 상황이 어땠냐면 6월에 0.75, 7월에 0.75 했어요. 8월에는 FOMC 회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9월 정도에는 0.5 또는 뭐 한번 쉬고 갈 수 있겠다라고 했었는데 파월 의장이 시장에 충격이 더 크게 올 수도 있다. 이 메시지를 전파하면서 이때 유행했던 용어가 있죠. 울트라 스텝. 우리가 이제 빅 스텝 0.5, 자이언트 스텝 0.75. 저도 울트라 스텝은 그때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울트라 스텝 1% 인상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 100bp.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공포 심리가 극강으로 진행이 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휴가지에서 워크숍 가서 파월 의장이 전날 좀 과음을 하셨던 거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번 잭슨홀 미팅은요. 그때와 시장의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때는 극강으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공포 분위기로 가져가는 형태에서의 시장 분위기였고요. 지금은 뭐 금리 인하하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어느 정도 인정하는 사실이고요. 어느 정도를 할지가 이제 시장에 대한 그 포커싱 되어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잭슨홀 미팅은 크게 나올 만한 내용이 없을 것이다. 특히 이번 그 주제 같은 경우 통화 정책의 실효성과 전달 경로의 재평가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통화 정책의 실효성과 전달 경로 경로의 재평가. 주제가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하고 나서 실효성이랑 네. 전달 경로를 얘기하는 거니까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힌트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거를 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환율 시장 주로 잭슨홀 미팅에 다뤄지는 게 금리보다는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다뤄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통화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아마 다뤄질 것으로 판단은 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회의 미팅 포럼에서는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냥 지나가는 그냥 하나의 바람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나저나 잭슨홀이라고 해서 저는 홀이 넓은 모임 장소의 홀인 줄 알았는데 타운홀처럼 네. 홀인 줄 알았는데 구멍의 홀이네요. 네, 그 동네 이름입니다. 잭슨홀. 네, 그렇죠. 네, 그냥 경치 좋고 그 사진 보면 약간 울산바위 같은 것도 있고 경치는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놀러 가는 곳이지 뭐 일하러 가는 곳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이제 모여서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22년 8월 달에 있었던 거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물가가 네. 많이 올라간 것도 있었지만 그 전에 5월에 3개월 전에 바이든이 파월을 백악관을 불렀어요. 그리고 3명이 앉아 있는 사진이 보도가 됐었거든요. 네. 옐런하고 그때 이제 사인을 강력하게 준 거죠. 다 모든 것보다 우선하는 게 물가 안정이다라고 대통령이 사인을 준 거예요. 그래서 사실 파월은 굉장히 정무적인 판단이 빠른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8.5가 나왔지만 9.1보다 꺾였으니까 이제 물가는 내려갈 것이고 그러면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는데 파월은 이제 백악관의 메시지를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더 강력한 메시지가 나왔던 걸로 저는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일단 백악관의 주인이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도 하고 과거 같은 그런 강력한 사인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주제 보니까 경로와 이런 것들을 보면 뭘 재평가하겠느냐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금리를 올리면 빨리 영향을 끼치는 경제 구조거든요. 당장 이제 이자가 올라가고 하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담대나 이런 것들이 기준금리하고 좀 떨어져 있어요. 장기금리랑 연동이 되지 좀 떨어져 있고 심지어 거의 다 고정금리라서 미국은 그 통화 정책이 실물 경제에 끼치는 그 시계열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재평가를 해보자. 지금 파월이 어떻게 보면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파월이 지금 실기를 2번 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잖아요. 21년에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는데 그때 일시적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금리를 뒤늦게 높였다가 이제는 금리를 낮출 시기를 놓친 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게 시장의 걱정인데 그렇다면 파월도 사실 그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급 경로에 대한 재평가를 좀 해보자라는 거를 해서 좀 미국은 좀 특이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한 사인을 줄 수가 없는 게 잭슨홀 끝나고 좀 있으면 또 고용지표 나옵니다. 그럼 그거 보기 전에 미리 답안지를 미리 펼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냥 원론적인 얘기가 가능할 것 같다. 근데 이제 물가는 조금 자신감을 보이고 경제는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그런데 고용에 대한 걱정이 있다 정도에서 9월 FOMC 25bp 정도는 이제 픽스를 한 상태에서 좀 더 두고 보겠다 이런 톤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희 제작진이 준비한 PPT 자료 보면 금리 인하를 둘러싼 논쟁들이 현재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우리가 아직 치러지지 않은 선거 결과를 좀 염두에 두고 정책 결정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었고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대선 전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FOMC 회의에 앞서서 이번에 잭슨홀 미팅이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좀 금리 인하 관련된 얘기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또 금리 인하 한다고 했을 때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아닌 이야기들도 있는 것 같아서 어떤 효과가 요즘 시장에서 나타나게 될 것 같은지 이번 잭슨홀 미팅 이후에 경기 관련된 그리고 금리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책을 좀 살펴봐야 될지 자세하게 듣고 싶은데요. 좀 먼저 대표님부터 제가 좀 대표님은 아예 관심 없으세요? 아예 관심 없으실까요? 잭슨 마이클 잭슨밖에 모릅니다. 두 가지 관심 없어요 지금. 두 가지 질문을 두 가지. 주셨는데 금리 인하 효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네. 이번 금리 인하 상황에 대한 뭐 여러 그 시장에 영향을 주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 말씀하셨어요. 네. 일단 금리 인하 효과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과거 이제 2000년 이후에 금리 인하를 했던 시점이 두 번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상했다 인하하는 지금과 비슷한 형태에서의 동결 이후에 인하하는 형태가 두 번 있었는데 동결 지점에서는 공이 주식시장이 45% 47% 상승을 했어요. 네. 9개월, 16개월 동결하는 지점에서 주가 상승을 했고요. 이제 인하하는 시점에서 한 번은 상승했고 한 번은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를 인하하는 과정에서 주가 꼭 상승할 것이다라고 과거 흐름을 판단해서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한 번 상승과 하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의 금리와 전체 시장의 분위기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시점은 상승의 시점. 우리가 중요한 건 상승의 시점을 판단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상승의 시점은 예측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 한번 보시면서 네. 금리 인하가 미국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지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지금 이게 이제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입니다. 지금 네. 보시면 뭐 오늘 새벽 끝난 미국 금리가 3.8%
마감을 했습니다. 네. 기준금리는 5.5%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준금리와 10년 국채 수익률을 이제 판단할 때 통상 금리가 올라갔다 내려갈 때는 스프레드, 그러니까 편차, 공차라고도 시장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이 편차가 1% 차이 나는 게 일반적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준금리가 5.5%이면 금리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시기에는 10년 국채 수익률이 4.5%인 게 정상적 시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3.8%이죠. 시장에서 채권 투자자들은 올해 0.75%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0.75%요? 네, 시장의 참여자들은 올해 그게 9월이 될지 11월이 될지 12월이 될지 또는 나눠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0.75를 할 것이다라는 게 시장에서의 시장 투자자들의 심리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9월, 11월, 12월 세 번의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시기가 남아있죠. 회의가 이때 있으니까. 그런데 통상적으로 12월에는 우리가 관례적으로 네. 금리에 대한 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재정 정책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픽스시키거든요. 아주 위험한 시기가 아니면. 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도 11월 말이 되면 북클로징을 해버립니다. 장부 마감해버려요. 왜? 12월에는 금리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게 예전 상황입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이 아닐 때는.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의 시점을 놓고 0.25, 0.5를 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12월에는 그동안에 안 했던 부분의 형태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을 판단할 때 0.5 인하를 하는 시점이 시장이 강하게 반등하는 시점에서의 상황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럼 그때가 언제일까요? 9월인지 11월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9월에는 제가 판단할 때도 0.25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11월은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11월 5일이 미 대선이죠. 네. 11월 FOMC 회의가 11월 7일입니다. 대선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좀 편해지겠죠. 앞서 우리 작가분들 준비하신 내용도 트럼프 금리 인하 좀 미쳐야 된다. 또는 네.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고 충돌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조금 쉬운 발걸음으로 금리 인하를 0.5 수준으로 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전환점, 반환점, 터닝 포인트는 대선 이후에 11월 초에 전환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금리에 대한 부분으로 시장을 해석해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럼 그때 크게 반등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오. 반등 시점에서의 흐름은 9월에 0.5를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0.5 하는 시점에서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질 건데 9월보다는 11월이 좀 더 시기적으로 용이하다 이렇게 판단하죠. 돈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네. 일단 그 50bp 인하에 대해서는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할지는 약간 퀘스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거는 그냥 9월 인하 가고 11월이든 12월이든 한 번 더 인하를 가든 그 컨센서스가 그냥 지켜질 수 있는 경제 경기가 유지가 되는 게 가장 좋은 것이지 만약에 지금 연준한테도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25, 25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25, 50 혹은 50, 25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는 뭔가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명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연준이 명분을 삼을 수 있는 거는 물가가 잡혔다는 거는 이제 가장 매파 이사들도 그 동감을 했으니까 결국 고용이 망가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연준이 기존의 경로를 수정하면서까지 인하의 속도를 높이게 된다면 이게 고용 악화, 또 우리 얼마 전에 있었던 게 또 샤메 법칙 해가지고 또 많이 시장이 흔들렸잖아요. 네. 그런 그 트라우마를 다시 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예전부터 2회 인하를 생각했는데 현재는 변화는 없습니다. 변화는 없고 그리고 경제가 다시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이제 이 게임인데 연착륙도 사실 착륙이거든요. 이륙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경로 안에서 금리 인하가 공격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경기가 약간 다운되고 물가가 잡히는 수준에서 잡혀가고 있는 게 가장 안전한 것이지 연준이 갑자기 기대 이상으로 금리를 낮추게 되면 이게 초반에는 호재였다가 나중에 보니까 연준이 그래야 되는 뭔가 나쁜 게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내러티브가 힘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는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저는 조금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 크게 빠졌을 때 긴급
회의해야 된다. 9월에 당장 50bp 낮춰야 된다. 뭐 그랬었는데 지금 그 이후로 경제 지표가 좀 좋게 나오니까 그 이야기는 거의 없어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시장은 좀 안정을 되찾았거든요. 저는 금리 긴급 인하까지 갔다면 오히려 더 흔들렸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가던 대로 가는 게 특히 이제 대선이 지금 캐프트 마스크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연준까지 변수로 끼어들면 시장은 불확실성은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건 연준이 보고 있는 다른 뭔가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로 해석될 여지가 좀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글로벌 그 통화 정책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별로 안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2022년에는 이창용 하는 총재가 갔는데 올해에는 한은에서 신성환 금통위원이 네. 그냥 참석한다고 하는데 네. 이게 되게 긴박한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여기 총재가 안 가도 돼요? 금통위원이 그냥 가도 돼요? 아니 뭐 꼭 총재가 가야 된다는 건 아닌데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 돼서 그에 대해서 지금 별로 상관없다. 그거에 대해서 총재가 가가지고 뭔가를 해야 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이 그래도 파월이랑 사진도 찍고 그게 네, 뭐 같은 값이면 근데 바쁘시겠죠. 소주도 한잔하고 이게 제가 총재님이라도 이제 웬만하면 가서 좀 이렇게 좀 시간도 좀 보내고 하고 싶을 것 같은데, 근데 국내 지금 가계부채나 이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좀 집중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아니 일본은행 총재는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가서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가 환율 때문에 엔캐리네 무슨 뭐 일본 엔화가 약세네 강세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좀 많이 타격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파월 의장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리고 BOJ의 관련자 입에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환율의 변동이 있을 것 중요하죠. 같거든요. 네.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예측해야 되고 또 우리나라에 어떤 임팩트가 있을지도 궁금해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 네, 어제 그제 환율이 장중에 20원 이상 하라 그랬죠. 그렇죠. 잠깐 반등 줬다 오늘 장에서도 뭐 한 2, 3원 정도 이제 조정받고 있는 형태에서 흐름입니다. 금융시장은요, 일단 변동성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변동성이 크면 리스크가 확대되고 리스크가 확대되면 수익도 발현될 수 있는 이 위험과 수익은 상존한다라고 인식을 해서 개인은 리스크를 선호하는 편에서의 그 투자를 하시는데요. 큰 자산들, 헤지펀드나 기관이나 큰 자산을 운용하는 집단들은 리스크, 변동성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환율 자체가 며칠 전에 20원 이상을 하락할 때는 돈을 다 뺍니다. 안정화되기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안정화되면 이제 기관이든 외국이든 주식을 살 건데 지금 환율 시장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이전에 환율이 움직였던 요인은 이제 그 엔화 연동돼서 환율이 움직였었고요. 최근 움직이는 환율의 변화는 이제 달러 인덱스와 연동돼서 흐름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2 살짝 붕괴시킨 상황에서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102 수준이 어디였느냐? 올 초 지난해 연말이었어요. 이때 평균 환율의 수준이 1,30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평균 환율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는 과정에서의 모습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주식시장에 연결지어서 그럼 주식시장 환율이 하락하면 주식시장 상승할까? 라는 측면으로 이제 접근을 해보게 된다면 저는 약간은 시차를 두고 상승 흐름을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아까 좀 전에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과 기준금리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인하 속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국내 채권 수익률과 금리에 대한 부분과 환율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 한번 같이 보시죠. 좀 전에 보셨던 미 국채 수익률과 동일한 그 흐름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다른 점이 있죠. 이제 우리는 통상 기준 그 환율 그 채권을 기준으로 보는 채권이 3년 국고채고요. 미국 네. 10년 국채인데요. 지금 미 10년 국채 수익률을 보면 계속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3.8까지 내려갔는데 최근에 4에서 3.9, 3.8 이렇게 조금씩 금리가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우리 3년 국고채 수익률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2.944입니다. 최근 흐름이 올라가고 있어요. 조금씩.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이러한 현상이 왜 환율에 영향을 줬냐면 미국은 9월에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처럼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금통위, 뭐 8월 금통위 또 9월 금통위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올해 내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미국의 금리가 5.5고 스프레드 1%를 가감을 해서 시장 금리가 4.5%에 맞는데 3.8인 것은 올해 0.75를 할 것이라는 시장의 분위기라는 말씀드렸는데 국내적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기준금리는 3.5%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3년 국고채 시장금리는 2.944입니다. 그러면 3년채는 보통 스프레드를 0.5 가산하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올해 금리 인하를 안 할 것이라고 국내 채권 참여자들은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하는데 우리는 올해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또 가계부채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인해서 금리 인하를 할 여지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막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나 큰 자산들은 시장을 관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 흐름이 안정화돼야 되는 겁니다. 이 흐름이 안정화되는 수준에서 시장의 모습이 전환될 때 기관이 외국인이 큰 자산들이 시장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 안정화 단계에서 그 시점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환율은 내려가겠지만 변동성에 의해서 내려가는 환율은 시장에 절대적으로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의 환율이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해서 102라면 1,300원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안정화될 때 기관 외국인 큰 자산들이 들어오겠죠. 이 시점에 주시장은 움직이는 시점 흐름으로의 모습이 나타날 거고 이 중간 단계에서의 흐름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중소형 종목의 위주의 시장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환율이 무언가 방향성을 잡아서 어디서 안정화될 때까지는 변동이 좀 있을 거고 네. 안정화되면 오히려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게 들어옵니다. 괜찮을 거다. 네네. 돈쌤님도 동의하세요? 저는 이제 그 최근에 환율이 좀 강해지고 있는 모습이 금리차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기를 상황을 보면 경기나 고용을 보면 이제 금리 인하는 예전부터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계부채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수가 더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인상? 네, 인하를 해야죠. 인하를? 인하를 예전부터 했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기 상태만 놓고 본다면 네. 지금은 인상은 자살행위고요. 인하도 예전에 했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동결을 하고 있는 이유는 가계부채가 너무 빨리 납니다. 특히 이제 서울 가계부채가 부동산 늘어나니까. 예, 그 서울 부동산의 가격 증가나 이런 것들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멈추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하는 애 고민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 좀 놓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환율이 지금 강해지고 있는 건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최근에 시장은 이제 그 엔화가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엔캐리 트레이딩 뭐 이런 것들이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 엔캐리가 엔화 강세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엔화가 강세가 되니까 달러가 약해지는 것이고 달러가 약해지니까 이제 원화가 좀 다시 강해지는 것인데 최근에는 또 재미있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네. 또 이제 그걸 다루고 있던데 엔캐리 트레이드가 좀 풀리고 나서 이제 하다못해 원캐리 트레이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원 캐리 트레이드 좋네요. 예, 그런 것들인 거죠. 우리나라에서 돈을 빌려서 그쵸? 금리가 높은 데서 이제 네. 투자를 하자. 예, 그래서 지금은 당장 그걸로 뭐 주식을 사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신흥국 적으로 캐리 트레이딩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러에 대한 롱 포지션이 달러 강세에 대한 베팅이 많이 풀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달러가 약해지면 상대 쪽에 있는 그 특히 달러가 강해서 힘들었던 신흥국 통화들이 강세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신흥국 캐리 트레이딩이 지금 현재 좀 나오고 있어서 지금 환율이 좀 내려가는 게 좀 속도가 생각보다 빠른 이유가 이런 수급적인 효과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고 금리 때문이라고 봐야 된다면 금리 상황은 뭐 크게 변한 건 없다고 보는데 그리고 저는 지금 국고채 금리를 봐서는 금리를 3번 인하할 거를 이제 2번 인하 정도로 반영을 하고 있지 않나 정도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저는 3번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네. 내년 중반기까지 지금 안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경기 굉장히 힘든 상태거든요. 그리고 수출도 좋다고는 하지만 반도체, 자동차 빼면 좋은 것도 사실 많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인하를 해야 돼서 미국이 빨리 좀 해줘야 됩니다. 미국이 하기 전에 너무 일찍 나가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금리보다는 이제 외환 시장의 수급 요인 때문에 환율이 좀 과격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고 어찌됐든 환율이 강해지는 거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속도가 조금 과격한 편이라서 그렇죠. 좀 안정적으로 가는 게 시장한테는 늘 좀 좋았다. 외환 시장까지 이렇게 좀 빠르게 움직이면 주식 시장은 이제 그 갈피가 잡기 좀 어렵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 뭐 마무리 코멘트를 하자면 잭슨홀이라는 변수가 지나가면 조금 우리 시장에는 안정을 찾고 조금 더 우상향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가 있습니까? 왜냐면 매주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 이번에는 고용이 중요하다. 고용 지표 나오면 다음 주 FOMC가 중요하다. FOMC 중요한 거 계속 지나면 있죠. 실적이 중요하다. 실적 지나 엄청 많으니까 네, 그렇죠. 이번에 잭슨홀 지나면 네. 조금 안정화되면서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지. 크게 판단하면 잭슨홀 미팅 관련한 내용보다는 그 대선과 관련한 해리스의 포지션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봐요. 그럼 대선까지 또 기다려야 되네요. 아니요. 이제 민주당 지금 경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마 추대될 것 같고요. 네. 해리스가 바이든과 트럼프와 전혀 다른 관점에서의 정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중국 전략이 다릅니다. 다른 부분은 비슷비슷해요. 바이든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았는데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해서 견제보다는 유연한 완화 정책을 기존에 많이 메시지를 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중국 시장을 보게 되면 항생지수 보게 되면요. 해리스가 등극하면서 최근에 글로벌리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이 당시에도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반등 줄 때도 가장 빠르게 반등을 줘서 나스닥 대비해서 먼저 2, 3일 정도 지난 하락의 이전 지점을 통과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최근에 워낙 안 좋았지만 최근 짧게 한 열흘 보름 정도의 시장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해리스가 대선 후보로 등극하면서 중국 시장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해리스가 만약에 당선 가능성이 유력해진다고 한다면 중국의 경기 부양 관련한 종목들의 흐름들이 우리 시장에서도 민감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잭슨홀보다는 미 대선과 관련돼서 과연 누가 되느냐 양자 대결에서 해리스가 요즘 조금 높은 확률로의 우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 부양, 경기 활성화, 중국 경기 부양 이런 내용들이 좀 더 시장에서 가치 있는 접근 방법에서의 해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잭슨홀도 잭슨홀이지만 네. 오늘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겠죠? FOMC 회의록이 이제 나옵니다. 그게 오히려 잭슨홀보다는 FOMC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나오는 게 오히려 더 그 시장에 변곡점을 줄 수 있다고. 시장의 관심은 오히려 잭슨홀에 몰려 있는데 잭슨홀에서는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FOMC 회의록을 좀 보고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중요하죠. 이제 그 두 개가 지금 저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생각해보니까 민주당 전당대회에다가 FOMC 네. 회의록 공개에다가 잭슨홀까지 이런 것들이 그리고 다 소화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네. 저는 해리스가 됐던 트럼프가 됐던 중국하고 미국이 다시 대탕트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가까운 미래는 없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바이든도 처음에 나올 때 어쨌든 친중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보다 더 있으면 되지 덜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후보의 성향, 당의 성향을 떠나서 이제 패권 게임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은 하락을 하더라도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그런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지 중국의 부활을 다시 생각하는 거는 조금 좀 앞서 나가는 생각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두 분의 한마디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대중 대표님의 한마디 잭슨홀 관련해서. 휴가지에 가서 일 얘기 안 하는 게 원칙이죠. 굳이 시장에 대한 얘기, 통화정책, 금리 얘기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놀러 갔을 때는 놀러 가는 거에 충실하는 게 중요하다. 대표님은 이제 직원분들 데리고 가면은 어디 워크숍 가서 일 얘기 안 합니까? 좀 하죠. 자, 김대중 대표님의 한마디 휴가지에서는 제발 일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돈쌤님의 한마디는요? 저는 2016년 그 잭슨홀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때 사실 금리 인상에 대한 그 기대치가 높았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속도를 줄이겠다는 은은한 메시지를 뿌리면서 그게 시장을 돌리는 하나의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 경로에 재평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신경을 쓰겠다는 거니까 이게 좀 은은하게 시장을 도와주는 잭슨홀의 원래 기능대로 좀 돌아오는 잭슨홀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잭슨홀은 역시나 아까 말씀을 하셨다시피 환율 문제, 일본 엔화하고 그리고 달러화의 이슈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예민하게 움직이는지 좀 지켜보는 그런 개념으로 오늘 잭슨홀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두 분과는 좀 여기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KR 리서치의 김대중 대표님 그리고 우리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티몬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들을 돕기 위해 1조 6천억 원 규모의 지금 지원에 나섰습니다. 비트코인이 사흘 연속 하락했습니다. 연일 낙폭이 확대되면서 8천만 원대 반납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기업 심리가 2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올해 2분기 가계빚이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주택거래 회복과 함께 이른바 영끌족과 비투족이 늘면서입니다.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를 상대로 한 추가 관세 최고 세율을 소폭 인하했습니다. 티몬 위메프의 결제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 해법으로 전자지급 결제 대행사의 이중분리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웹툰 엔터테인먼트 김준구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들이 최근 총 10억 7천만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습니다. LG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 초반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런치박스 두 번째 코너, 불만나는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식장에서 핫하게 다뤄질 이슈들 더욱 뜨겁게 불만내주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리포트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온 삼성 SDI 소식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전기차 캐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번 2분기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졌었는데요. 3분기까지도 좀 부진한 실적이 이어질 거라고 좀 예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우선 2분기 실적은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럽형 이 배터리, 그러니까 P5, P6라고 불리고 있는 고부가 배터리에 대한 출하량들이 감소되면서 다소 좀 아쉬운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이 배터리셀 3사 중에서는 그나마 좀 실적적인 부분에서 선방을 했다라고 좀 평가받았던 삼성 SDI가 2분기에 유럽향 배터리 관련된 출하량들이 소폭 좀 감소됐던 부분들이 오히려 좀 우려감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리포트의 내용들을 보면 목표 주가, 즉 TP를 하향 조정을 하는데 여기 하나 단서가 있습니다. 네. 딥밸류 영역에 진입했다고 판단. 딥밸류는 초저평가, 그러니까 주가적인 측면에서 주가의 현재 구간은 초저평가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내릴 수 있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주시는 이 주가의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언급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이 목표 주가에 대한 하향 원인에 대해서는 뭐 전방 수요의 부진, 이 부분은 뭐 전기차의 캐즘 여파가 올해 상반기에도 좀 지속이 됐지만 하반기에도 이 기조가 조금 더 유지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우려감들이 아직까지 좀 반영되고 있는 흐름들이 아닌가라고 보였고요. 판가 지표의 추가 하락들을 예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최근에 뭐 이 리튬 가격도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 메탈 가격도 하락을 하고 있던 측면들이 배터리에 대한 이 판가가 하락하게 되는 어떤 계기로 좀 작용하지 않나라고 좀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에비타를 한 20% 정도 하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좀 내리게 되는 셈이다라고 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 대해서는 다만 이제 전체 배터리 사업부의 흑자 전환에 성공했던 2017년도에 대한 주가 부분과 현재 주가 부분, 그러니까 최저점 밸류에이션 수준이다라고 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지난 8월 5일 주가가 52주 신저가 29만 4,500원. 지금 현재 주가가 오늘 뭐 반등이 4% 정도 나오고 있지만 32만 4,000원. 그러니까 주가가 고점 대비에 대해서는 거의 뭐 반토막 이상에 대한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고 네. 그 괴리율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사실 주가적인 측면을 보면 너무나 과도하게 하락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좀 들 수 있는 요인들이 좀 있지 않나를 좀 보십니다. 다만 3분기 실적이 관련돼서도 이런 실적 기존 다소 좀 부진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 해당되는 어떤 연결 기준의 영업 실적 추이에 대한 전망표 표 두 번째를 좀 잠깐 보면 중대형 전지의 경우에는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와 4분기의 매출 신장 효과를 좀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대형 전지, 중대형 전지의 경우에는 2분기보다 3분기 그리고 4분기 완화된 실적 기조가 좀 예상될 수 있는데 오히려 소형 전지의 경우에는 2분기에 이어서 3분기까지 감소 그리고 3분기 이후에 다시금 4분기에는 일시적인 어떤 수요가 회복될 수 있음을 좀 시사하고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어떤 사항들은
사실 2025년도에 가동을 앞두고 있는 미국의 합작 공장들이 올해 4분기부터 부분 가동을 좀 시작하게 된다면 오히려 출하량들이 소폭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좀 반영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를 좀 보이는데 이건 사실 그때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가동을 한다고 해서 전반적인 배터리 출하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동률이 떨어지면 그만큼 고정비가 더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은 이익 기조에 관련된 부담으로도 좀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시장 상황들이 굉장히 좀 답답하고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025년도 기점에서는 전반적인 완성차 업체들의 증설 투자 효과가 본격적인 어떤 전기차 생산량을 일부 상쇄시킬 그런 어떤 요인들을 좀 감안을 해보면 판매량들은 생산량이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판매량도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을까라 좀 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튬 같은 원재료 가격이 좀 하락하면서 배터리 가격도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좀 과하게 주가가 네.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만들었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초저평가의 영역에 이제 진입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또 보니까 삼성 SDI가 ESS 사업 강화를 위해 좀 투자에 힘을 쓰고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2025년도부터는 판매량도 늘고 생산량도 좀 늘어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다 말씀 주셨는데 이때 이 ESS 사업이 좀 새로운 돌파구로서 크게 작용을 해줄 수 있을까요? 주가 상승에? 지금 그렇죠. 전기차 캐진 구간에서 사실 수익성을 좀 더 개선시키거나 좀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사업 방점은 뭐 지금 셀업체들,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삼성 SDI도 지금 이 중대형 전지 부분, 소형 전지 부분에 대한 이 업황 침체 부분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ESS에 대한 공급량들이 좀 더 증가될 수 있는데 이게 올해 상반기 기점으로 보면 북미향 ESS 부분 관련된 어떤 매출 부분들은 네. 1분기에 좀 약세를 보였다가 2분기에 좀 소폭 좀 개선을 했고 최근에 삼성 SDI가 미국향 대규모 좀 수주를 좀 획득했다 이런 부분들은 네. 향후에 우리가 이 전력 수급이라는 이 기준의 화두가 있죠. ESS는 에너지를 저장시키는 장치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데이터 센터가 구축되면서 많은 전력 소모량들이 좀 증가됨에 따른 ESS도 동반 시설 투자 안에서 구축될 수 있는 가능성들. 이 파이는 점진적으로 좀 커지고 있는 영역들이기 때문에 전기차 캐즘을 사실 ESS라는 시장에 대한 어떤 재편 내지는 이 부분에 집중도를 좀 더 높이는 전략으로 아마 좀 이익 상승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뭐 3분기까지에 대한 실적 부분을 4분기에 ESS 사업 부분에 대한 약진으로 실적 회복의 일부는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4분기 기준의 ESS 영업이익은 740억 원, 전체 OPM 한 8% 정도를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이 회사의 경우에는 뭐 ESS 사업부 역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올해 4분기에는 기대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어떤 전망을 좀 내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래에셋증권의 경우에는 사실 뭐 이 중장기 관점에서 섹터 내 탑픽으로 삼성 SDI를 좀 골랐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부 좀 동의를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삼성 SDI가 기존 어떤 셀업체 대비해서는 공격적인 시설 투자를 아직까지는 하고 있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다시 좀 보수적인 어떤 투자 활동으로 좀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 지표가 좀 악화됐는데 삼성 SDI는 오히려 공격적인 투자 확대를 통해서 시장에 대한 어떤 공략 지점들을 좀 더 다양하게 좀 가져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었고 여기 더해서는 뭐 최근 북미 고객사와 이 4680, 이 4682 원통형 배터리 부분에 관련된 이 공급, 스펙에 관련된 공급 협의를 신규로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올해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하반기, 즉 3분기부터 본격적인 양산이 좀 준비가 되고 있고 삼성 SDI의 경우는 빠르면 4분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 초에는 4682 배터리에 관련된 공급 이슈가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측면들. 이 부분은 수익성을 다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좀 전기차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판매량들이 좀 약화되고 있는 부분들은 특화된 배터리에 대한 공급량 또는 프리미엄 배터리에 대한 출하량들을 좀 더 증가시킴으로써 이익 요건들을 좀 더 확대시키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부분들을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는 삼성 SDI가 굉장히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유의미한 성과를 좀 내지 않을까라고 좀 보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 중장기 관점, 뭐 가격적인 이점 부분들을 좀 다 감안하더라도 삼성 SDI 현재 주가 상태도 굉장히 좀 낮은 주가 영역이기 때문에 전 다소 좀 긴 호흡, 업황이 회복되고 점진적인 어떤 시장의 영향들이 좀 반영되는 어떤 구간에는 충분하게 주가의 어떤 우상향들을 좀 대비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면 지금부터는 저는 솔직히 분할 매수는 관심 있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 봤습니다.
공격적인 투자 행보를 최근에서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삼성 SDI, 파이가 점차 커지고 있는 ESS 사업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4분기쯤에 수익성 다변화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긴 호흡으로 바라보면 우상향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삼성 SDI 소식이었고요. 네, 첫 번째 준비됐던 리포트 한 줄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차 배터리 화재, 결국은 전고체 배터리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로 준비된 종목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증권에서 다룬 넷마블 소식인데요. 비용 구조를 좀 개선하면서 신작 효과를 톡톡히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2분기에 놀라운 호실적을 또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비용 구조적으로는 어떤 개선이 있었고 또 이번 신작들이 넷마블의 주가를 얼만큼 끌어올려줬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2분기 실적이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 요인들보다 더 놀라운 실적을 좀 발표했다는 평가들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난 5월 달에 좀 2분기 초에 좀 출시했던 나 혼자만 레벨업 네. 독보적인 IP를 좀 바탕으로 해서 신작기 출시를 했는데 이 부분이 소위 말하는 뭐 아직까지는 좀 대박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다. 이 부분이 실적을 좀 견인했다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는데 전반적인 어떤 상황들은 목표 주가 68,000원을 커버리지로 좀 게시했다라고 좀 제시를 했는데 네. 내용을 살펴보면요 크게 좀 세 가지입니다. 외부 IP 활용의 개발 능력. 외부 IP라는 것은 이미 특화된, 이미 흥행으로 좀 입증된 IP를 도입해서 게임으로 승화시켜서 이걸 잘 풀어서 마케팅 전략으로 인해서 오히려 흥행 기조를 좀 이어갔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웹툰이나 소설이나 그렇죠. 이런 데서 흥행했을 때 그걸 네. 게임 IP로 갖고 오는 걸 외부 IP 활용 그렇죠. 개발 능력이라고 하는 거군요. 네네. 그래서 지금 뭐 넷마블의 경우에는 사실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이 킬러 콘텐츠를 활용해서 오히려 이제 게임의 어떤 신작. 근데 여기서 이제 일회성으로 좀 극한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반기 이어지는 또 다른 이제 도입 IP를 통해서 신작 라인업들이 한 세 종의 IP를 활용한 어떤 신작 게임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흥행 기대감들이 좀 더 예상되고 있는 흐름들 이 부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장르의 신작 파이프라인 좀 말씀드렸듯이 외부의 IP를 도입해서 지금 나 혼자만 레벨업으로 상반기에 실적 흥행을 좀 이끌어냈다면 오히려 하반기에 출시될 수 있는 다양한 신작 라인업들에 대한 흥행 기대감 이것도 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가 아닌가라 좀 보이고 세 번째는 비용 효율화 부분인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외주율을 좀 낮추고 지급 수수료에 대한 지급률들이 굉장히 좀 떨어졌기 때문에 수익성들이 크게 개선될 수 있었다라고 좀 평가를 해보고 있는데 비용 효율화에 구해서 더해진 신작의 매출 부분 뭐 그래서 뭐 매출액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4.3%가 증가됐고 영업이익의 부분에서는 2,617억 흑자 전환에 좀 성공을 했는데 이 기조가 지금 2분기보다는 오히려 3분기에 또는 4분기의 기대 요인들이 좀 더 크다는 관점에서는 조금 더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가 아닌가라 좀 보십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의 일평균 매출액이 한 29억 원으로 좀 제시가 좀 되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3분기까지 그 흥행 기조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좀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은 이제 일단 이 흥행 기조가 조금은 좀 정체되고 있는 그러니까 게임이 초기 흥행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 일매출 부분들에 대한 확장성들을 일정 기간의 이후에는 좀 정체 구간에 좀 진입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 베이스는 향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에 대한 어떤 이 게임 그러니까 과금 수익에 대한 어떤 반영 구조를 한번 좀 체크해야 되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오히려 8월 13일 날 출시했던 7개의 대제 키우기 이 부분이 오히려 오리진 버전이 3분기 출시 기대감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뭐 대작이다라고 좀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상반기에 나 혼자만 레벨업,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7개의 대지 오리진 버전 이 부분에 대한 출시 기대감들이 모멘텀으로 좀 남아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게 나 혼자만 레벨업이 진짜 잘된 흥행 케이스잖아요. 네네. 원래 소설로 시작했다가 웹툰으로 또 흥행을 했다가 네. 이번에 보니까 넷플릭스에도 또 애니메이션으로 나왔더라고요. 게임까지 나오고 정말 어디를 가도 나 혼자만 레벨업. 근데 또 진짜 자기 혼자만 레벨업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네. 앞으로의 다양한 신작 파이프라인이 또 준비되어 있는 만큼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신작 파이프라인 외에도 좀 넷마블의 앞으로의 호실적이 쭉 이어가려면 저희가 지켜봐야 할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좀 게임 종목들 특히나 좀 게임사들에 대한 이익 구조를 보면 우리가 2분기 실적 기조에서 확인을 한 것처럼 오히려 이 성장 기조가 떨어진 종목들의 주가 낙폭은 굉장히 커졌고 그다음에 흑자 전환이 일어났거나 수익 지표가 완화된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 세부적인 또 종목의 차별화가 있었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하반기 내지는 내년 상반기에 신작 게임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 여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어떤 반영률과 좀 달라지는데 넷마블이라든가 넥슨게임즈 그다음에 크래프톤의 경우에는 오히려 상반기 안정적인 실적기죠. 그리고 하반기에 신작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주가 업사이드는 좀 가능한 그런 여력이 있다라고 좀 보이고 게임스컴 2024가 아마 이제 21일 현지 시각으로 이제 21일 날 독일에서 좀 개최가 되는데 여기에 넷마블이 신작 공개를 아마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또 수급 상황들이 신작 게임이 단순하게 출시가 된다, 공개가 된다 이런 기대감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실 얼마만큼에 대한 많은 집중도를 갖게 되고 이 부분이 흥행 기조로 이어지고 앞으로 실적에 얼마만큼 많은 반영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을지 이렇게 우리가 좀 연관 관계를 좀 분석하면서 따라가는 매매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는데 넷마블의 경우에는 지난 고점이 5월 10일 72,400원 이후에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좀 하락을 했지만 오히려 이제 하반기 실적의 기대 요인들이 좀 더 크다는 관점 그리고 여기다 해서는 하반기 신작 게임의 흥행 효과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보면 저는 추가적인 어떤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넷마블은 계속해서 실적 기준 안정감 플러스 신작 기대 효과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실적 기대 요인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승폭을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두 번째 리포트 한 줄평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네, 나 혼자만 레벨업 말고 주가도 레벨업이라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주가도 함께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이 빠르게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에서 나온 교촌 F&B 리포트인데요. 매출은 올랐는데 올해 2분기에 99억 원의 영업 적자를 또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규모가 꽤 큰데 이거 회복 가능한 규모인가요? 네, 일단 항상 리포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너무 달콤하거나 네. 또는 오인하기가 쉽거나 이런 것들은 전에도 항상 좀 강조를 드렸지만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지표를 보고 우리가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야를 좀 길러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전체적인 어떤 팩트를 좀 보면 교촌 F&B의 2분기 실적은 IBK 투자증권이 추정하는 당사 추정치에는 부합을 했다. 실적에 대한 전망치는 IBK 투자증권이 좀 예상하는 그런 실적 추정치에는 부합을 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지만 일단 매출액의 경우에는 11.7%가 증가됐는데 영업이익은 어떻게 됐죠? 99억 원의 적자 전환을 했다. 이거는 엄연한 팩트예요. 2분기 장사를 매우 못했다가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실적이 부합했다가 아니라 성수기 요인이든 비수기 요인을 떠나서 이익 지표가 훼손이 됐던 건 매출액이 증가됐는데 수익 구조가 나빠졌다는 것은 원가율의 문제 또는 일회성 비용의 증가 그 이외에 뭐 다양한 손실의 어떤 사유가 좀 작용될 수 있는 요인들이 좀 있는데 여기서 이게 손실 부분이 반영됐던 부분들은 가맹지역본부의 전환 비용이 일시적으로 크게 반영되면서 영업 적자로 전환된 것을 좀 추정한다라고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맹지역본부의 전환 비용, 그러니까 유통망을 좀 효율화하기 위해서 가맹지역본부의 전환 비용이 일시적으로 좀 반영됐다.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좀 있어요. 어떤 명목으로서에 대한 이익 훼손이 좀 있는가?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반적인 어떤 원가율에 대한 부분들 이 이외에는 뭐 일부 손실 처리에 관련된 반영 부분들이 좀 있었는지 이 부분까지는 아직 뭐 디테일하게 좀 체크되고 있는 데이터는 좀 없었지만 내용으로 보면은 일단 2분기 실적에는 일회성 비용이 반영되면서 적자를 실현했다라고 좀 언급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3분기의 부분에는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4분기에는 영업 실적에 관련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제시를 하고 있는데 네. 3분기 긍정적인 실적을 예상하는 근거가 올림픽 성수기 효과.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단순하게 좀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해보면 올림픽이 중계됐던 시간대가 우리가 흔히 새벽 시간대죠. 네. 그 새벽 시간대 치킨이 배달되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문을 좀 하고 싶고 두 번째는 과거보다 올해 파리올림픽에 대한 단점은 올림픽 특수 효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사라졌다. 그런 측면들을 좀 고려해봤을 때 상당히 많은 업황들이 올림픽 특수의 기대 요인들보다 오히려 비용 효율화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고정비가 마케팅용으로 더 많이 쓰여지면서 3분기 실적 기저 효과가 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크다는 점을 좀 상기해 보면 3분기의 이익 개선 효과가 저는 크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다. 그렇게 좀 전망을 해보고요. 4분기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3분기 실적에 대한 지표를 확인하고 난 이후에 4분기 실적이
예상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다. 다만 지금 제가 좀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은 교촌 F&B가 치킨 가격을 좀 상승함에 따라서 원가율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정도 상쇄될 수 있는, 그래서 수익 지표는 좀 개선될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단점은 이 F&B 시장이 실적의 어떤 성장성에 대한 정체 피크는 사실 국내 내수 시장이 국한되고 있잖아요. 이게 뭐 해외 어떤 시장을 좀 더 확대하거나 뭐 팔로를 좀 개척되거나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K푸드의 어떤 수출 기조가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흥행 기조와는 좀 다른, 국내 내수의 어떤 이 수요 변동성에 따라서 수익 기조가 좀 더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교촌 F&B의 경우에는 2분기 적자 기조 그리고 3분기의 흑자 여부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리포트에서는 3분기에 이익 전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대표님께서는 3분기에 이익 전환이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내수 수요의 변동성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이다 보니까 3분기 이익 전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일단 여기서부터 짚고 4분기까지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조심스러운 포지션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치킨값 더 오르면 저 너무 부담스러운데 치킨값이 좀 안 올랐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리포트 한 줄 평 달아주신다면요. 네, 올림픽 특수 어디 갔나요? 흑자 전환이 먼저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올림픽 특수 어디 갔나요? 흑자 여부가 먼저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불만나는 리포트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삼성 SDI, 넷마블 그리고 교촌 F&B 세 가지 종목 이슈 다뤄봤고요.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기막힌 투자 함께 시작합니다. 시장은 파란불 켜고 매가리가 좀 없는데 우리 나온 패널분들은 왜 이렇게 신나냐는 제작진의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님, 신한투자증권의 황유현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신나는 시장입니까? 왜 또 한숨 쉬면서 연기하는 척 하세요? 방송 전에는 실컷 열심히 재밌게 내려놨어요. 내려놨어요. 네. 아 근데 이게 2,700선 정도에서 올려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이게 왜 저항선이 이렇게 생긴 건지는 뭐 인위적인 건지 아니면 뭐 내추럴하게 그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어떤 모멘텀을 받아서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뭐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때요? 일단은 지난 8월 초에 짧고 굵은 조정이 있었잖아요. 네. 일단은 기술적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기술적 반등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향후에 나올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라던가 이제 기업들 실적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건데
여전히 AI 버블부터 시작해서 네.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여전히 많고 경기 둔화에 대한 것도 여전히 많고 오늘 뭐 심지어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죠. 네, 그런 것도 나왔고 뭐라 그랬어요? 이제 반도체는 다 왔다. 요약을 해보자. 피크아웃. 또? 네. 뭐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에 비해서 뭐 어제 하이닉스 어제는 오늘은 또 하이닉스가 한 4%대 하락하고 있지만 또 하이닉스는 여전히 자신감도 드러내는 기사들 그리고 이제는 어제 뭐 디자인하우스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만 이제 HBM이 대량 생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세부적으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겠다 이제 그런 기사까지 나와서 여전히 자신감을 또 드러내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계속 충돌을 하는데 전반적인 제 주변부터 시작해서 투자자분들의 심리는 네. 여전히 조금 부정적인 쪽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또는 어렵다, 아니면 수익 나면 매도해야지. 예, 오늘 대표적으로 뭐 유한양행 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뭐 쉽지 않은 그런 흐름들 정말 이게 과연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 그러니까요. 고점 대비 빠질 일인가 싶은 정도의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일단 거래대금 감소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제가 이야기하는 큰 맥락은 자신감이 없고 매크로 환경은 항상 어려웠었잖아요, 사실. 그렇죠. 뭐 내일 모레 잭슨홀 있고 그다음에 뭐 금리 인하도 결정도 이루어지고 뭐 앞으로도 예상되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고 다음 주에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지만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거의 뭐 1, 2주에 한 번씩 굵직굵직한 이슈들은 매번 있어요, 사실. 네. 매월 초에 뭐 시험률 발표하는 것도 있는 것처럼. 근데 이제 지금은 투자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약한 상태, 특히 한국 시장. 결국은 금투세가 계속 발목 잡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금투세로 비결이 네, 되는군요. 결국은 시장 참여자들 또는 큰 손들이 마음 놓고 투자를 하려면 세금 부분이 해소가 되고 또는 불확실성 자체가 아예 해소가 돼야 되는데 사실 지금 뭐 며칠 전에 정치 관련 뉴스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국은 연말까지 가야 되는 이슈가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은 증시에서 계속 연말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슈가 됐기 때문에 시장 참 어쩔 수 없이 수익 나면 사실 아직 결정된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올해는 뭐 좋은 주식 끌고 가도 되고 굳이 세론이라는 표현 우리가 안 써도 되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 나올 이유가 없는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은 선제적으로도 다들 그렇게 대응하시는 것 같아요. 그 투자자들의 심리가 모아지면서 정말 한국 시장은 단기 매매, 거래대금 소수로 근데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라던가 또 단기 일시적으로 수급을 빨아들일 수 있는 투기성 재료들 좋게 말하면 스마트머니고 좀 나쁘게 말하면 투기성, 작전성 자금들인데 그런 자금들이 그나마 시장에서 돌던 자금들까지도 가져가다 보니까 한 가지 섹터가 연속성을 갖기가 너무 힘든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진 대표님도 여쭤본다면 오늘 장 코멘트 최근의 흐름에 약간 매가리가 없는 이런 시장 9월 되면 좀 나아요? 9월이요? 9월 되면 지금보다는 저는 좀 나아질 수 있다라고는 보는데 7월 말에도 그 얘기한 것 같아요. 맞아요. 좀 맞아요. 지켜봐야 되는데 네네. 일단 시장 자체를 보면 아까 앞서서 말씀을 하셨는데 2,700선에 대한 저항 구간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우려했던 부분이 사실 조금은 완화되긴 했지만 그거를 지금 이 저항대를 뚫어주기 위해서는 저는 좀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시장의 반등은 미국 증시가 반등을 강하게 하다 보니 그에 따른 동조 현상 그리고 과대 낙폭 구간에서의 이제 매수세 좀 유입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동안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가 계속 좀 경기 침체 때문에 우려가 많았는데 악재에 대한 완화 요소이지 이게 호재가 크게 나와서 시장이 반등을 했다라고 보기엔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뚫고 올라가려면 결국엔 호재성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 이번 잭슨홀 미팅을 그렇기 때문에 좀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과 스탠스가 어떻게 나올지와 여기서의 또 추가적인 발언, 완화적인 발언을 해줄지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심을 모아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시장이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돌파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의 흐름만 본다 하면은 좀 부정적인 측면이 없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는 좀 지속되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체질이 약하다라는 의견들이 분분하기 때문에 이걸 끌어올려주기까지는 결국엔 강력한 모멘텀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까지 우리 투자자들은
우리도 같이 좀 눈치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부분에 있어서 포커스를 맞출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장에서 너무 위축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또 계속 위축만 되어 있다 보면 소리 소문 없이 기회가 오고 그다음 우리가 어느 정도 올라온 다음에 아 그때가 기회였나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일단 일정들이 앞으로 남아 있고 특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후로 많은 분위기 변화가 또 감지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도 시장의 분위기와 맞춰서 약간은 눈치를 보면서 이제 좀 다음 스텝을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고의 시간 어쨌든 시간이 가야 되는 상황인 거고 좋은 주식과 좋은 재료를 담고 기다리고 이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도 또 올라가는 종목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발제한 내용과 저희가 가져온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이지은 대표님 발제입니다. 보여주시죠. 외국인이 담는 2차 전지주 사마라. LG엔솔이 오늘 6% 오르고요. SDI가 한 5% 정도 상승, LG화학도 3%, 포스코퓨처엠도 4%, 코스닥 시장에서도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가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는 유일하게 1% 넘게 2% 이렇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인 대표님 요거를 발제한 이유가 지금이라도 한번 따라가보자의 개념일까요? 일단 뭐 좋은 이슈는 계속 나오고는 있으니 지켜는 보되 저는 급하게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지금 워낙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늦게 사고 조금 확인하고 산다고 해서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내가 뭐 진짜 50% 수익 낼 수 있었던 게 줄어들었다라고 해서 아쉬울 거는 없다. 왜냐하면 상방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약간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전기차 화재가 굉장한 큰 이슈를 몰아가고 있는데 전기차 화재 관련돼서 이제 좀 더 세세한 세부적인 대책을 9월 초에 발표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까지는 저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 오늘은 충전소 쪽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충전소, 전고체 관련된 종목들 약간은 테마성으로 지속 순환매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 보고 있고 오늘 셀업체도 좀 강력한 탄력이 나오고 있는데 LG엔솔에서 배터리 안전진단에 대한 본격 사업 시작하겠다. 네. 그리고 지금 BMS 특허를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을 압도할 수 있다. 이런 기사가 오늘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LG엔솔이 기술력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관점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게 과연 전기차에 대한 사람들이 지금은 좀 기피 현상이 확실히 굉장히 커진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 이런 부분들을 저는 뭐 확인할 때까지는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가 되겠지만 일단 지금 이 시점에서 가져가는 분들은 정말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결국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막 움직이는데 이 전고체 배터리를 만드는 거는 셀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중소형 기업들이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오다 보니 피로도가 좀 올라갔고 그 가운데 결국에는 전고체 배터리를 만드는 게 셀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쪽으로의 수급이 좀 이동이 되는 게 아닌가 단기적으로 저는 일단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오늘 반도체 쪽에 이제 피크아웃 이야기가 나오고 또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좀 하향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반도체 롱 포지션이 지금 2차 전지 쪽으로 넘어왔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받쳐주는 흐름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게 시세의 연속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저는 아직은 좀 빠를 수 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예전에 그 2차 전지의 우리 화랑 시대를 지금 기대하고 들어가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단기적으로 지금 반도체가 좀 쉬어가는 구간과 반도체가 어느 정도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는 보통은 그 수급이 이제 바이오로 저도 좀 기대를 했는데 유한양행이 오늘 탄력을 못 받는 모습을 보고 2차 전지 쪽으로 좀 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차 전지가 단기적으로는 좀 흐름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예전처럼 시세의 연속성이 이제 오늘의 이런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건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높은 가격에 사더라도 조금 더 확인하고 이게 단발성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부분인지 저는 보고 매수하셔도 늦지 않다. 대신 나는 내년까지 볼래 하시는 분들은 뭐 조금씩 모아가시는 전략은 유효하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꺼진 2차 전지주는 다시 보지 말자.
꺼져 있게 냅두자. 하지 말자는 그 거잖아요. 정도는 그렇죠? 아니지만, 네. 단기적으로는 여기 먹을 거 없고 장기적으로 환갑잔치 때 쓸 거면 그때 생각하고 자녀들한테. 그때 사자. 알겠습니다. 황교안 팀장님 2차 전지주 코멘트 없으면 넘어가고 아니면 아니요, 있죠. 있어요? 있습니다. 일단은 뭐 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뭐 이제 수급적인 내용들 말씀드리면 지금 계속 보면 한국 시장 보면 지금 외국인들은 선물을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를 뺄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잭슨홀 미팅이 지나고 나더라도 지금 최근에 들어온 선물 수급들을 보면 이제 중립 포지션까지는 올라왔거든요. 네, 말 그대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모르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최근에 며칠 동안 계속 매도해왔던 부분들을 지금 한 4일에 오늘까지 4일의 연속 순매수 지금 선물 쪽에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한 10,000계약 이상, 한 15,000계약 정도까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은 수량은 아닌 거고 그러면 사실 뭐 여러 가지 변동성들은 있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거의 현물에서는 매매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지수는 살려는 드릴 게는 되는 것 같아요. 지수는. 그러니까 어제는 하이닉스가 올라서 지수는 계속 그 자리에 묶어놨었고요. 오늘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라오면서 시가총 2등, 3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좀 잡아놓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뭐 이런 수급을 일단은 제하하더라도 LG 에너지 솔루션 기준으로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배터리와 관련된 내용들 뉴스들이 있어서 올라오는 건지는 몰라도 일단은 바닥에서 거래량들도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이런 사실 셀업체들 뭐 우리가 시간이 지나더라도 계속 영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대기업군의 2차 전지들은 저는 여전히 보유해도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분명히 다음에 작년과 같은 2차 전지의 붐이 온다고 했을 때 네. 분명히 이 작년에 올라갔던 주식들이 다시 올라간다는 보장 분명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들은 적당히 우리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그 사이클에 따라서 세게 간 적도 있고 쉬는 적도 있습니다만 그 정도 그 시대의 주도주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분명히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갔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올라갔던 것처럼 작년에 그런 주식들은 또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올라서 다행입니다만 일단은 선별적으로 대응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지수를 잡아두는 관점에서 지금 2차 전지 주식들이 좀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은 셋업체를 좀 길게 보고 사자라는 그거는 거는 상관없을 두 것 분이 같아요. 좀 네. 동의하시는 네, 편이고. 네, 네. 근데 LG엔솔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LG엔솔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한 3개월 차트로 보면은 8월 초부터 한 30만 원 초반대에서 35만 원까지 그래도 한 15% 네. 정도는 지금 바닥에 올라와서 올라왔죠. 네. 이게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래도 트라이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먹을 게 널렸으면 네. 굳이 안 쳐다봤을 그쵸. 텐데 오늘도 유한양액 17% 가다가 윗꼬리 달고 지금 이렇게 망해 있고 예, 2차 전지는 그런 외국인들이 조금씩 들어오다 물론 누적으로 보면 그래도 마이너스입니다 수급이. 근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여기서 논다고 하면 이것도 어느 정도 조금이나마 노려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좀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됐을 땐 지금 매수를 하시고 일단 대신에 비중을 좀 크게는 매수를 하지 마시고 비중 조절을 네, 하자. 일단은 일부 정도만 매수를 하고 만약에 여기서 진짜 우리가 기대하는 거 이상의 수익을 냈을 때는 그때 뭐 비중 많이 못 실어서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그때 치고 빠지는 전략도 유효할 수 있고 만약에 비중을 많이 실지 않은 가운데서 어느 정도 시세가 조금씩 난다. 그럼 저는 모아가는 전략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121선이 이제 36만 4천 원 정도예요. 36만 5천 원 정도라고 봤을 때 여기를 좀 돌파하면 저는 단기적으로 좀 더 추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결국에는 뭐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만 볼 수는 없지만 121선이라는 이게 계속 맞고 떨어졌어요. 최근 들어서 지금 3월 달도 그랬고 5월 달도 그랬고 7월 달도 그랬고 계속 여기를 심리적으로 맞고 떨어졌는데 여기서 돌파 흐름이 나온다. 그럼 추가적인 상승세가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을 염두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어느 정도 담궈 두시는 것도 큰 비중 아니더라도 일단은 좀 사 놓으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내가 진짜 죽어도 손해보기 싫다라는 컨셉으로 2차 전지주 하나를 산다면은 어떤 거를 삽니까? 황 의원님. 저는 SDI. SDI. 네. 뭐 기간은 여유롭게 좀 네, 줘야 되는 건 여유롭게 당연한 좀, 거고. 네. 이재인 대표님은요? 저도 SDI. SDI? 네. 왜 이렇게 똑같습니까? 전고체를 전고체를 보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실 전고체 관련 소재 업체들이 막 급등하긴 합니다만 사실 초반에도 우리 전기차 진짜 처음에 약간의 지금 산업이 아니라 테마였을 때 그때 갔던 종목들이 한 10년 뒤에, 그러니까 작년에 있었을 때 그렇게 막 다시 그만큼 폭발적인 시세를 낸 기업들은 사실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고체 소재와 관련된 기업들, 뭐 지금 사실 어제 많이 갔었던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나 한농화성이나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나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진짜 전고체가 진짜 상용화됐을 때 진짜 진짜 수혜를 볼 수 있을지는 사실 물음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큰 기업일수록 살아남을 확률이 무조건 높긴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배터리를 아예 만들 수 있는 SDI가 더 낫지 않겠느냐. 사실 전고체라고 해도 지금 전기차가 안 팔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가성비가 안 좋아서 비싸서. 그렇죠. 네. 근데 전고체는 이거보다 훨씬 더 비싸잖아요. 네. 그럼 사실 전고체를 넣는다고 안전이 해결돼서 비용이 올라가는 게 그렇죠. 의미가 네. 있을까라는 논리로 생각이 되지만 여긴 지금 논리가 먹히는 그런 지금 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무의미한 논쟁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주 관련해 가지고 두 분이 좀 인사이트를 주셨으니까 여러분이 참고를 하셔서 2차 전지주 따라갈지 어떻게 할지 전략이 어떤지 컨셉이 뭔지 그거를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황유현 팀장님 전문 분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자, 금리 내린다는데 금융주 사실은 어제였나요? 월요일이었나요? 에도 금융주가 다 잘 갔잖아요. 네, 증권, 맞습니다. 뭐 보험 네. 그리고 저기 뭐 KB금융 비롯한 그 은행주 관련돼서 금융주들이 다 좋았는데 금융주는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시장에서도 황교안 팀장이 요거 발제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사실 금융주 바라볼 때 지금 시장에서의 또 화두가 금리 말고도 또 환율도 같이 있잖아요. 환율. 네. 어제 사실 원화가 왜 이렇게 갑자기 강세로 가지? 네. 근데 주식은 또 빠져버리고. 네. 그럼 이 시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사실 그 의견도 여전히 분분한 상태예요. 근데 여기저기 저도 수소문해보고 공부해봤지만 특별한 인과관계를 지금 못 찾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대한 어려움들 계속 촉발하고 있는 부분들이기는 한데요. 일단은 우리가 나오고 있는 수치만 놓고 봤을 때 사실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금리가 내리면 증권주가 수혜 보는 거는 맞죠. 보유한 채권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채권의 가치 평가 상승으로 그러면 이제 평가 이익이 올라가니까 실적이 네. 잘 나오기 때문에 금리 인하기 때는 은행주보다는 증권주들 보자. 증권주. 네, 큰 증권주를 보자. 그래서 사실 지금도 사실 저는 부담 없다 생각합니다. 근데 금리 인하기 때 금리가 올라가면 사실 예대 마진 이런 것들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4대 금융지주들은 분명히 수혜를 보는 거는 뭐 많이들 교과서처럼 실제로 오르고 안 오르는 걸 떠나서 금리 올라가니까 은행주들은 좋겠구나라는 그냥 기본적인 상식들은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최근에 보면 금리가 떨어지는데도 인하를 하겠다는데도 금융주들이 특히나 어제 그제 시장 대비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앞서서 환율을 좀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 갑자기 이게 명분으로 삼아서 올리는 건지 또는 이거를 명분으로 삼고 있는데 밸류업이 있는 상황에서 이게 또 명분이 되는 건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은행 금융지주들이 최근에 외화 표시 채권들을 굉장히 많이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외국에다가 줘야 되는 그 이자들이 외화 표시 채권들에 대한 이자가 이제 폭이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항공 주식들 올라가는 게 대부분의 항공 주식들은 그 달러로 네. 비행기들을 리스를 해와가지고 리스를 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지니까 항공 주식들 올라가는 거, 뭐 그거는 마찬가지 그거는 맞는 논리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은행주들이 두 가지가 좀 상반되는 건데 올라간다는 거는 분명히 좋은 쪽에 더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그 기저에는 밸류업이 깔려 있고 환율이 떨어지니까 외화 표시 채권이 많은 금융주들이 환율이 내려갈수록 원화로 환산한 이자 부담이 줄어들다 보니까 네. 뭐 앞으로 나올 이제 단기 순이익 부분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다. 근데 사실 전체 순이익에 비하면 사실 그렇게 엄청나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냥 그 10원 정도 하락하면 금융주사들이 뭐 수백억 정도 이익을 낸다라고 보는데
사실 이게 얼마 정도라고 정확히 구체적으로 밝혀 있는 알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 전체 영업이익에 대하면 사실 그렇게 엄청난 큰 부분은 분명히 아닐 거거든요. 근데 이게 명분이 되는 것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기저에는 밸류업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8월 다 지나갔으니까 9월 달, 10월 달 계속 ETF 그 밸류업과 관련된 일정들이 계속 쭉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금융주는 뭐 저가 나올 때마다 우리 금융주나 밸류업 얘기하면서 말씀드리지만 단기로 보는 테마성 재료는 아닙니다. 밸류업 이슈가. 일본은 2014년부터 시작을 했다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기 시작한 거고요. 네. 우리나라도 장기 플랜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여야를 떠나서 이거는 이제 국내 증시를 살리기 위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초기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 2월 달에 자동차와 금융주들이 밸류업의 가장 큰 수혜다라고 했는데 가장 먼저 사실 주주 환원과 관련된 내용들이 도입한 게 금융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에 맞춰서 좀 편안하게 배당도 높고 편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섹터가 금융주이지 않을까. 뭐 사실 KB를 사시든 네. 신한을 사시든 우리금융, 하나금융을 사시든 요거는 사실 변동성들은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사 선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잘 금융주는 포트 하나 정도는 조금 느릴 수 있어도 황교안 팀장님이 10년 뒤를 바라본다고 하면은 삼전이랑 KB금융 중에서 뭐 사세요? 10년 뒤요? 아 너무 반반 살 것 같은데. 반- 네. 근데 삼전은 분명히 사이클을 탑니다. 그렇죠. 삼성전자는 분명히 사이클을 타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중간에 둘 다 배당을 주긴 하겠습니다만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산다면 분명히 중간에 저는 매도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쭉 가고 간다, 바이앤홀드로 한다라고 하면 금융주가 날 것 같아요. 금융주가 네. 낫다. 네. 이재인 대표님도 여기 금융주 관련해서 코멘트를 좀 해주신다면? 저도 금융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앞서서 이제 금리 인상과 인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수혜가 있겠지만 저는 일단은 금융주들이 체질적으로 시장에서 이렇게 주목도가 올라간 거는 결국에는 이제 밸류업 관련된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정에 대한 부분을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9월 달 안에 지금 밸류업 지수가 출시가 된다라는 일정이 있고요. 12월 중으로는 밸류업 ETF 출시가 된다라는 이슈가 있는데 물론 세부적으로 그 안에서 세제 개편안이 이제 정기 국회에 제출되는 게 또 9월 초에 있고 그리고 11월 달에는 세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이 개최가 된다라는 일정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같은 이제 모멘텀들이 계속 붙어줄 수가 있는 것도 하나 이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번에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주주 환원율을 이제 차후에 50%까지 올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즉 다른 쪽은 주주 환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바로 액션이 취해지지 않는 산업군들도 많은데 일단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바로 자사주 매입 이런 부분들을 물론 소각까지 이어지면 좋겠지만 매입에 대한 움직임을 바로바로 보이고 있고요. 이런 적극적인 스탠스가 지금 밸류업 가동과 좀 시기적으로 맞물려서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 쪽에서도 개선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요즘에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면서 이제 실적주로 하나의 또 자리매김을 했는데 주주 환원율이 높은 것도 물론 좋긴 하지만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고 향후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부재하면서 주주 환원만 하는 쪽은 약간은 믿음이 안 갈 수도 있지만 이런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밸류업 관련돼서 일정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는 금융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도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메리츠 금융지주는 지금 꺾이지 않고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종목들은 좀 매수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으시겠지만 저는 금융주들 최근에 약간 쉬어가는 구간 그리고 약간의 이런 조정 구간이 나왔었는데 지금 충분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교안 팀장님, 뭐 종목 받으면 KB 아니면 신한이겠죠? 예, 맞습니다. KB 아니면 신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제작진이 발제한 주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코로나. 이 8월 말까지 38만 명까지도 갈 수도 있다. 재확산에 들끓는 바이오주. 요즘은 뭐 저도 주제가 나오면 논리로서 이런 거를 뭔가 빌드업을 하고 싶은데 논리가 뭐 전혀 안 먹히니까 이거는 뭐 말해도 의미가 없잖아요. 일단은 바이오주 코로나 일단 시장은 항상 오르니까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뭐 이런 뉴스 때문에 어쨌든 매기가 돌고 여기서 또 무더기로 콜드체인 플러스 뭐 모더나 뭐 코로나 등등등등 해가지고 막 올라갑니다. 여기다가 엠폭스까지 같이 겹쳐가지고 이런 진단 키트 플러스 뭐 바이오주, 제약 바이오주 이쪽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여기는 일단은 yes or no로 요거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황교안 팀장님?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이지은 대표님?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이지은 대표님부터. 일단 뭐 너무 단기적으로 지금 코로나와 엠폭스가 확산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그동안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이 제2의 코로나 관련주들이 귀환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단기적으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갔는데요. 일단 저는 이 이슈가 이제 8월 말까지 35만 명 정도가 이제 환자가 예측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피크를 찍고 이제 점진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석이 있기는 하지만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그때는 이제 사망률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감이 깊었지만 지금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 대부분이 경증 환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뭐 진단 키트에 대한 품귀 현상 그리고 감기약의 품귀 현상 이런 것들로 좀 이어지긴 했지만 이게 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 이게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 관련돼서 좀 초기에 이슈가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좀 보실 여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단기적으로 지금은 너무 변동성 확대 구간에 이미 진입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기차 화재 관련된 종목들과 계속 수급이 오락가락하면서 이런 종목들 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해요. 그래서 굳이 따라잡는 매매, 지금이야말로 지금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따라잡는 매매를 해서 스트레스가 가중되시는 것보다는 저는 지금은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황교안 팀장님도 왜 안 하시는지 짧게만 갈게요. 같은 생각이요. 이제 피크에 대한 논란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는 우리가 한번 극복한 질병이잖아요. 그리고 이 정도 되면 피크라는 이제 통계 자료가 다 있을 거고 네. 그러고 나면 사실 더 치고 가서 만약에 코로나보다 더 큰 뭐 이제 변이가 나타나서 예를 들어서 더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 뭐 그럼 또 새로운 세계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전략을 다시 세워야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과거 사례들 우리가 일단은 코로나는 우리가 한번 극복을 했던 재료기도 하고 아마 그 시세까지 가기는 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매는 하시더라도 리스크 관리를 아주 잘 하셔야 되는 매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그 얘기했어요. 이제 코로나 요 관련해서는 확진자 최다 전망 뭐 네. 이렇게 기록적 뭐 이런 거 다 네. 얘기 나오면 그때가 피크다 네. 이런 얘기 했는데. 주식으로서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주제 짚어봤고요. 2차 전지주 오늘 또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봤고 금융주 관련해서 황현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고 제약바이오주 특히나 이제 코로나 관련된 그리고 이런 질병 관련된 그 이야기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두 분의 오후장 공략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분의 오후장은 요 종목으로 한번 승부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황현 팀장님은 TNL 그리고 이지은 대표님은 현대바이오랜드 이렇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지은 대표님부터 한 2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현대바이오랜드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은 좀 쉬어가는 구간에 있는데 이 기업은 이제 국내 천연물 화장품 원료 시장의 시장 점유율의 절반 정도를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고요. 말 그대로 천연에 관련된 원료를 만들어내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를 떠나서 이 부분은 이제 이 기업의 이 원료는 안전성을 가져갈 수가 있고 또 평가를 받는 부분이 약간 독창성에 대한 부분들도 평가를 받으면서 굉장히 많은 고객사들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특히 뭐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 LG생활건강 그리고 많은 기업들 인디 브랜드들도 다수의 고객사로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북미 중국 쪽 법인이 워낙 좀 안 좋다 보니까 원래 영업이익률이 잘 나오던 기업이었는데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좀 줄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좀 잘 우회를 해서 북미와 유럽, 동남아 쪽을 잘 공략을 했고 매출에 대해서 이제 좀 올라오고 있다. 본격적으로 올라오는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인디 브랜드들이 지금 오늘 화장품 종목들 좀 빠지기는 하는데 수출 관련돼서 좀 약간의 이런 리스크가 약간 지금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아마존 프라임데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향후 다음 수출도 저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지금 이제 원료 기업들은 인디 브랜드들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동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슬레, 건강기능식품 네슬레에 대한 유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관련돼서도 매출이 생각보다는 좀 미비했지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반영이 되고 이제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매출의 성장세가 굉장히 빠르게 붙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또 하나의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쪽뿐만 아니라 지금 아시아 쪽의 판로를 네슬레 쪽에서 넓히려고 하는데 네. 그 중심에 현대바이오랜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화장품 관련된 천연 원료 그리고 네슬레라는 두 가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이번에도 분기 사상 거의 최고의 그 성과를 냈거든요. 근데 더욱더 레벨업된 성과를 내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 바이오랜드 목표가는 6,700원, 손절가는 5,500원 써주셨고요. 최근에 한 달 동안의 움직임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현대 바이오랜드 천연물 화장품 원료 시장 점유율 절반을 가져가고 있다. 알겠습니다. 황현 팀장님의 5장 공략자로 넘어갑니다. TNL 가지고 오셨는데요. 1분밖에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창상 피복제라고 창상 수분 피복제. 밴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하. 네, 그 우리가 밴드 안에 이 약물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단순하게 이제 밴드 붙이면 그냥 피부만 막았었잖아요. 데일밴드. 네,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 안에 그 약물까지 잘 넣어서 이제 밴드를 하는 게 이제 수분 밴드입니다. 이걸 창상 피복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JW 중해제약 그 메이커로 해서 우리나라에도 나와 있는 밴드입니다. 네. TNL이 이제 미국으로 수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수출 지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7월 달까지 수출이 계속적으로 좋았었고요. 미국에서 이제 히어로 코스메틱이라고 하는 회사 통해서 미국으로 본격 진출하고 있고 내년까지 해서 이제 유럽 쪽으로도 계속 나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마존에서 패치 부분 계속 1위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지금 다만 이제 주가가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52주 신고가자 이제 계속 역사적 신고가 가는데 신고가인 주식을 내 계좌에 담는 방법은 네. 정말 좋은 주식을 바닥에 사서 역사적 신고가 갈 때가 기다리는 법과 신고가일 때 사는 법 두 개가 있거든요. 지금이 그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리스크 관리는 물론 잘 하셔야 되겠지만 일단 신고가 가는 주식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거거든요. 과거에 역사적 신고가 갔던 종목들도 다 이런 부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지고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매출도 또 잘 나온다고 네. 알고 있습니다. TNL 52주 신고가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는 마이너스 5%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TNL과 현대바이오랜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이렇게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